만약 AI의 목소리, 말투, 행동 습관과 인간의 마음에 대한 통찰력, 심리학에 대한 이해도가 인간 수준으로 발전했을 때 AI가 심리 치료 등의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 만약 활용될 수 있다면 그 영향이 긍정적일지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예, 굉장히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사실은 요즘 가장 많이 발전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상담 챗봇이라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어, 뭐 휴먼 컴퓨터 인터액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연구 분야 중에 하나인데, 카이스트에서도 이제 관련 연구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발달에 따르면은 이제 사람마다 근데 스타일이 되게 다르죠. 어떤 사람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내가 모르는 사람과 채팅하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채팅하는 상대가 인간인 게 더 편한 사람이 있고, 인간이지 않은 게 편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한 가지 솔루션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가 있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맞는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커지고 있는 서비스는 아까 그 좀 전에 학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인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심리 관련된 상담이 발달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아직 기술 수준이, 그러니까 특히나 한국어 기반 기술 수준이 거기까지 왔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만큼의 어떤 그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한국어 기반의 서비스는 그 정도는 아닌데 아마도 조만간 나올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항상 모든 사람한테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의 서비스가 모든 걸 다 한다거나 아니면은 선택 여지가 없다거나, 그래서 저는 그 긍정적으로 보는 것, 챗 GPT 말고 제미나이가 있고 사람이 선택해서 나한테 더 맞는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 근데 한국 사회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다양한 서비스가 주어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그 분야는 너무너무 중요한 분야가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관련된 연구나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그 교수님이 계속 강의 중에서 저희 한국은 외국에 비해서 아직 그 AI를 감시하고 제재할 그런 비영리 단체들이 소수이며 이제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교수님이 혹시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한 비영리 단체는 무엇이며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해왔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은 선진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섹터 중에 하나는 난프라핏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인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영리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요즘 소셜 벤처라는 말도 하는데 소셜 벤처는 굉장히 또 다른 영리지만 이제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근데 비영리 단체가 뭐 예를 들어 다움 재단 같은 데서 비영리를 계속 키워주고 있거든요. 다양한 방향으로. 근데 사실은 ICT 쪽에는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감시라던가 아니면 사회에서 그 AI가 오용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견제하는 곳들은 사실 대부분 대학에 있는 부속 연구소입니다. 근데 부속 연구소 역시도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너무 제한돼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미래에는 사실은 가장 필요한 분야고, 이 분야가 발전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많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편견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학생이 물어본 것처럼 제가 막 지금 떠오르는 기관이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다음 재단에서 열심히 난프라핏 비영리 기관들을 키우고 있고,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하셨던 일 중에 고독사 하는 거 방지로 전화해 주셨던 것이 AI한테 대체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제 대체될 거나 AI 발전에 따라서 새롭게 생겨날 직업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아마 많이 사라지는 거는 행정 관련된 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맥킨지나 인제 이런 컨설팅 펌에서 직업과 관련된 보고서들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인제 그냥 뭐 예측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직업을 리스트업을 하고 그 직업에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 수행 리스트를 만들고 그 수행 리스트를 하는데 필요한 능력, 예를 들어 뭐 시각, 청각 뭐 여기서 막 이런 것까지 다 분석해서 그럼 그중에서 뭐를 AI가 대체할 수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게 있는데, 그 분석에 의하면 이제 가장 빨리 대체되는 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앱 만들고 이런 거 있죠. 앱 만들고 뭐 프로그램 만드는 것들이 사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수준으로 제너레이티브 AI가 잘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행정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뭐 모든 직장에 있는 사람 행정 업무가 많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그 엑셀 파일과 뭐 파일들을 쓰시고 저 역시도 이제 학교 운영을 하면서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단순화되겠죠. 뭐 MS에서 요즘 코파일럿 저는 안 써봤지만 그런 기능들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정리되는 것들이 뭐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왔는데 누가 왔는지 예전 같으면 이름을 불렀죠. 예전에 누구 아니면 그 다음부터는 나갈 때 체크하세요. 아니면 아이디 카드를 주고 찍으세요. 이것까지 했는데 뭐 안면 인식이 우리나라에서 안 되게 돼 있지만 아무튼 그걸 하면 사진 한 장 찍으면 자동으로 다 되겠죠. 그렇죠? 한 몇 초 안에 누가 와 있는지 안 와 있는지 안면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처럼 행정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자동화될 거고 새로 생기는 직업들은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로봇 서비스 대여 업체가 많이 늘 거라는 얘기는 많이 그 조금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을 때는 우리가 가전제품도 사는 거에서 빌리는 게 아니었는데 뭐 뭐죠? 그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은 다 구독형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뭐 미래에 가면은 사실 요즘 CES에서도 항상 가장 핫한 게 이제 집에서 집사 같은 역할을 하는 로봇인데 그 로봇 대여 산업이 굉장히 커지면 로봇을 관리하고 어떻게 보면 설명해주고 그런 직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되면은 하나의 직업에 오래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모빌리티 그 직업 사이를 이동하는 거 그런 것들이 좀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복지 분야에 점점 관여하고 있는데 윤리적 감정이나 판단을 해야 하는 직업들도 인공지능만을 활용한 AI 판사, AI 심리 상담사 같은 직업들이 실현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근데 완전히 대처된다기보다는 보조하는 역할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사실은 그 대표적인 것도 이제 미국에서 아동학대 관련돼서 AI를 쓰는데 예를 들어 신고가 딱 들어왔는데 예전에는 제가 담당 이제 사회복지사였다면 그냥 저의 그 직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가 이거를 경찰과 연결해서 정말 방문해야 되는가를 저의 판단이었다면 지금은 밑에 데이터가 깔려 있다가 전화가 오는 순간 여기서 초록색부터 빨간색까지 가는 거죠. 근데 쭉 하다가 여기서 빨간색 쪽으로 굉장히 위험이 높아지고 근데 그 이유는 뭐 기존에 몇 번의 콜이 들어왔었고 이러한 요소가 있었고 이제 그런 식으로 보조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ADMR은 오토메이티드 디시전 메이킹에 있어서 사실 100% 자동화되는 것들은 사실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조하는 역할들 그래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판단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재 카이스트에서도 케어콜과 같은 이제 AI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연구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서 원래는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정서적 돌봄과 같은 사회복지 서비스들을 AI가 어느 정도 대체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 발전이 된다면 그러한 시대가 다가왔을 때 저희 같은 학생 혹은 이제 AI가 아닌 사람으로서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해 나가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자원봉사 많이 하실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특히나 이제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실 대학 가서는 그렇게까지 이제 자원봉사는 굉장히 많이 선택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에 내가 사는 특히나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될 텐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케어콜은 하나의 사례이고 그리고 아직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인간을 대처할 만큼의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은 선택권이 더 있을 수는 있겠다.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일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알기 원하지 않거나 사람한테 얘기하는 걸 굉장히 그 주저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런 챗봇이라던가 AI 케어콜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사실 사람의 역할은 대체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노인과 관련된 테크놀로지를 개발할 때도 인간을 대체하기보다는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는 기술을 자꾸 개발을 하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케어콜 같은 경우에서는 사람 대신에 이제 그 AI 서비스가 전화를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서비스를 개발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저한테 알람이 오는 거죠.
엄마한테 엄마 이런 거 힘드시대 뭐 전화 드려 이런 식으로 이제 AI가 그 카톡을 읽어서 저한테 뭐 이야기를 한다라던가 그것처럼 이제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더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더 개발하는 거 그런 근데 그거는 조금 더 그 가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알고리즘을 잘 짜고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사실 그런 것들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내가 중요시하는 가치, 내가 중요시하는 사회에서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철학적인 고민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거와 관련된 이제 역할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키오스크 전면화로 인한 고령화 사회에 나이 드신 분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세대 소외에 대해서 실천 가능한 그 대안과 해결 방안이 혹시 무엇일까요? 아, 네. 좋은 질문 감사해요. 사실 제가 그 외부 강연 중에 하나가 이제 디지털 격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근데 그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제 저희 연구실이 가장 크게 그 초점을 맞춘 게 디지털 격차라서 보통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접근성 뭐 그래서 접근할 수 없고 인터넷을 못 쓰고 키오스크를 못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는 이제 The Third Level Digital Divide라고 제3의 디지털 격차라서 이제 디지털 역량이 비슷해도 디지털 사용하는 방식이나 이게 달라서 결국 사회적인 결과가 달라지는 거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키오스크 관련돼서 워낙 사회적 이슈라서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보건복지부 산하 이제 국립재활원이랑 에서 하는 과제를 막 사실 며칠 전에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생각한 거는 지금 키오스크의 문제는 인간과 기계가 소통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노인분들이. 그래서 저희는 궁극적으로 기계와 기계가 소통할 수 있는 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비밀인데 AI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편하게 쓰는 기술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시각장애인이면 저는 아마 점자 단말기가 너무너무 편할 거예요. 점자 단말기로 모든 걸 소통하고 제가 노인이면 스마트폰이 아니라 뭐 플립폰을 많이 쓰겠죠. 근데 그런 기계들이 다 연결하게 하려고 이번에 굉장히 야심찬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시작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UX 문제거든요. 유저 익스피리언스라서 기술이 사람은 다 똑같다고 생각해서 개발됐기 때문에 거기서 배제되는 사람이 있는 건데 저희는 이제 그걸 넘어서 그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하는 기계들이 서로 소통하게 돼서 사람들이 그걸 안 배워도 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어서 이게 성공할지는 아무튼 오래 지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회 서비스 제공에서의 주요 윤리적 고려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그 이번에 법도 좀 새로 바뀌긴 했는데 저는 설명 가능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흔히 얘기하는 AI에서 이젠 그 다음 달 초에 ACM 팩트라는 이제 학회가 열리는데 그게 Fairness, Accountability, Transparency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I가 넘어야 될 산인 것 같아요. 저는 AI가 너무 좋은 기술인데 자율주행도 이제 마찬가지긴 한데 그 넘어야 될 산이 설명을 가능해야 되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그 프로세스 자체가 이제 투명해야 되는데 그 생성형 AI는 더 어려워지긴 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사회 서비스에서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집에 뭐 사회복지사가 당신 가정은 너무 그 아동학대 위험이 높아서 왔습니다 했을 때 제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러면 왜 제가 뽑혔죠? 라고 했을 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뭐 여기 뽑혀서 왔는데 뽑히지 못한 사람 나는 드림 렉처 가고 싶었는데 왜 AI 시스템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죠? 라고 했을 때 이러이러한 알고리즘의 이러이러한 원리 때문에 당신 선택이 되지 않았다. 근데 그거를 설명해 줄 수 있고 트랜스페런시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앞에 이제 키오스크랑도 같은 이야기인데 저희 연구실에서 계속 이제 시도하는 것들이 코 디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은 근본적으로 이제 부자를 위해서 부자고 비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누군가가 끊임없이 배제되는 경향이 있어서 기술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편한 방식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어서 사회 서비스에 있어서도 뭐 사회적 약자들 이제 사회적 약자가 같이 이것들을 프로세스를 해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인공지능 모델이 계속해서 학습을 계속하면서
그 학습된 걸 바탕으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물을 또다시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모델의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게 좀 기억에 남았는데요. 사실 뭐 요즘 여러 가지 분야의 인공지능이 있지만 특히 뭐 그림이라거나 아니면 영상물처럼 시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드는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뭐 워터마크를 찍는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디지털 표식 방법을 활용해서 그게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만들어낸 것인지 아니면 순수 인간이 창작해낸 결과물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텍스트로 된 거에는 그런 표식을 적용하기가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거를 좀 표시를 한다면 그 이제 자기가 결과물을 만들어낸 데이터를 다시 학습을 해서 오염이 발생하는 걸 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런 걸 표시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굉장히 트렌디한 질문인데 그 기사가 바로 얼마 전에 났죠. 달리에서도 인제 본인들이 아까 만든 제가 보여준 그런 이미지들이 만들면 사실 지금은 밑에 약간 무지개 비슷하게 이렇게 조금 써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워터마크로 뭐 표현하거나 하는데 저는 지금이 조금 과도기인 것 같아요. 이 제너레이티브 AI가 나오고 이것들이 인제 근데 지금 걱정은 이제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거기에 오용될까 봐 이제 사회적으로 긴장감이 높고 인제 페이크 뉴스 같은 것 때문에 특히 이미지 관련이나 인제 영상까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저도 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그렇지 않아도 수업 끝나고 뭐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 한국에서 예전에 원산지 표기처럼 예전에 한동안 수입 농산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한국 재료가 아닌 거를 쓰면서 인제 한국 음식이라고 하는 거 아니면은 우리가 재료를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요즘은 법적으로 고지가 돼서 어느 식당에 가든지 뭐 고춧가루는 한국산 뭐 뭐는 무슨 산 막 이렇게 쫙 써 있잖아요. 그게 인젠 의무가 돼 있고 사실은 우리가 그 고지를 받으면 내가 뭐 정말로 이 음식은 먹기 싫은데 그럼 안 먹을 수도 있고 이거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고지가 있는데 앞으로도 뭔가 생성물이 있으면은 고런 식으로 풋프린트처럼 이게 어떤 정도까지 지금은 사실 논문 같은 것도 그 자기 스스로 그냥 밝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생성형 AI를 활용을 했으면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사실 엘스비어나 인제 저널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그 창작물은 받지 않겠다라고 인제 나오고 그 영문 교열 정도 외에는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게 사실 지침인데 근데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 제로 GPT도 있죠. 저희도 써 봤는데 인제 좀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게 챗 GPT를 썼는지 안 썼는지도 인제 분석이 가능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인제 또 엑스트라 일이니까 그래서 고런 것들이 인제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서는 저는 이제 합의가 되게 기술은 있거든요 사실. 뭐 아까 이야기한 좀 자동으로 그 워터마크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표기가 된다거나 뭐 텍스트 역시도 뭐 파란색으로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기술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논의가 있고 합의가 있고 이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을 하고에 대한 게 더 어떻게 보면 규제와 정책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제가 고3인지라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만약 교수님이 저의 나이라면 정보보안 쪽으로 가실지 아니면 개발 쪽으로 가실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지금 아마 학생이 공비 정보 보안하고 개발 쪽이 간다. 꼭 선택을 해야 되는 두 개 다 할 수는 없나요? 왜냐면 그거는 약간 대학원 갈 때 하는 약간 질문. 왜냐면 학부에서는 보통은 컴퓨터공학이나 뭐 전산학부나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사실 스페시픽한 그런 질문은 나중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정보 보안 쪽은 수학을 되게 잘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아마 그거는 지금 결정할 필요는 없고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전산이나 컴퓨터 공학, 컴퓨터 과학 쪽을 공부를 한 다음에 이게 나한테 잘 맞는지 안 잘 맞는지를 이제 판단이 될 거예요. 근데 전 대학에 가면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정말 진로를 내가 경험한 거는 사실 고등학교라든가 작은 사회인데 내가 어떤 거를 잘하고 어떤 걸 못해. 저는 사실은 대학에 가기 전까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정해진 시간에 어딘가에 앉아 있는 걸 저는 되게 못했었어요. 지금은 되게 잘하는데 그때는 그게 너무너무 스트레스여서 나는 직장 생활은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하루 종일 누가 시킨 자리에 앉아서 근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이걸 내가 할 수 있구나 막 이렇게 해서 되게 놀랬던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생각에는
아직 10대 특히나 그러면은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하는 것들이 좀 제한적인데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면은 내가 정말로 좋아했던 게 정말 별로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사람은 많이 바뀌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앉아서 이거는 이럴 거야. 뭐 이렇게 저쪽에 보면 포도를 보면서 아 저거는 실 거야, 달콤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 답은 나오지 않고 포도를 먹어봐야지 이게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건지 알 수 있어서 대학에 가고 뭐 대학에 꼭 안 가더라도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으면 다양한 경험을 해서 내가 누군지를 좀 찾아가는 거 그리고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아까 학생의 질문은 지금 결정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이젠 더 많은 수업도 듣고 더 많은 것들을 하면서 이젠 이야기 그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좀 가장 중요한 부분 정보 보안이 요즘 굉장히 중요한 이슈기는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